네, 공무원 통계학 강의 이제 마지막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회귀 분석의 단순 회귀 분석은 배웠어. y를 예측해야 되는데 y 절편이 있고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회귀 분석을 했다고. 이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이다. 되시죠? 설명 변수가 몇 개, x가 몇 개, 한 개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매출액이고 y가 x가 뭐 광고비인 경우, 광고비를 얼마 투자하면은 매출액이 얼마 나올까? 지금까지 역대 지금까지 투입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직선의 관계를 찾아서 우리 매출액 한 5천만 원 나오고 싶은데 그럼 광고비 얼마 투자하면 되겠다. 자, 요렇게 써먹을 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근데 이제 설명 변수가 광고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품의 가격 아니면은 제품의 생산량 뭐 이런 식으로 x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y 예측하는 거, y는 여전히 한 개야. 예측해야 되는 우리가 값은. 근데 설명 변수가 광고비도 있고 제품의 가격도 있고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또 매출액도 바뀔 거 아니야, 그쵸? 또 제품의 뭐 생산량도 있고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설명 변수 x가 여러 개인 경우 그때를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되시죠? 뭐 그냥 x가 더 여러 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는 쉬운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단순회귀 분석할 때도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뭐 구했어? 회귀 개수 구했어야 되잖아, 그쵸? 회귀 개수 구하기를 했다고. 얘네들의 뭐 추정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모집단에 대해서는 베타 1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거는 표본 갖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베타 1 x1의 기울기의 추정값 베타 1의 햇을 구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구했어? sxx분의 sxy 요렇게 해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요렇게 구했으면 됐다. 되시죠? 자,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베타 제로부터 베타 쭉 내가 뭐 이게 뭐 이게 요게 뭐 독립 변수가 한 7개면 베타 7까지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설명하는 변수가 3개까지 있으면 베타 3까지 있는 거고. 아무튼 요렇게 있는 베타들을 다 합쳐서 뭘로 만들어? 행렬로 만든다. 뭘로 만들어? 행렬로 만든다고. 그다음 내가 여기서 나오는 y, x 값도 이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쭈쭈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y, x1, x2 해갖고 쭈쭈쭈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행렬로 만든다. 이렇게 행렬로 만들고 나면은 요 베타라는 회귀 개수들이 모인 벡터가 있는데 얘는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역행렬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되시죠? 되시죠? 선형 대수학을 해야지만 이해가 돼. 그래서 회귀 분석 요 정도까지 이제 심화 과정을 할 거면은 선형 대수학이라는 이 행렬을 공부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공부할 때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의 개수들은 이렇게 행렬로 구한다. 이게 이제 막 증명하고 이해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 개론에서만 하면은 이게 그냥 바로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쵸? 이해가 당연히 절대 안 되지. 지금 절대 안 되지. 제대로 지금 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말한 것 뿐이니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회귀계수 구하는 부분은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되시죠? 왜냐면 선형 대수를 배우고 나야지만 또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학 개론은 그 전에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대학생이라면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배우는 부분이 통계학 개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형 대수는 1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돼. 예를 들어. 그럼 그걸 배우기 전에 배우는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되시죠? 하지만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은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회귀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그냥 요거를 골라주시면 된다. 되시죠? 그냥 모양 보면 돼. 그냥 가로치고 뭔가 이 마이너스 1 역행렬을 마이너스 1로 표시하지. 횡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고 그냥 뒤에 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네 덩이가 있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이 2개 붙고 하나 있더라. 뭐 이 정도 이런 꼴만 기억해 갖고 그냥 답을 고르면 되고 당장은 앞으로는 당장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아무튼 회귀 개수를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더라.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뭐 진짜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회귀계수를 구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해야 된다고. 이 모형이 진짜 의미가 있는가를 뭐 해줘야 돼? 검정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해? 바로 분산 분석으로 하죠. 되시죠? 얘도 똑같이 SSR, SSE, SST를 만들고, 되시죠? 회귀 오차 총 제곱합을 만들고, 그다음 그때 자유도 어떻게 구해? 얘는 기울기의 개수라고. 만약에 베타 3까지만 있는 설명 변수가 3개인 모형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쵸? 설명 변수의 개수가 기울기라고.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자료의 개수 빼기 1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SSE는 어떻게 구하면 돼? n-1 빼기 3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나눠주면은 MSR, MSE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MSR을 MSE로 나눈 놈이 뭐가 돼? F값이 돼서 얘를 이용해서 요 자유도 요거 보고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보고 기가 갈지 말지 정하시면 되죠. 되시죠? 자, 근데 이제 모형의 유의성 검정할 때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중요하다. 자, 모형이 진짜 의미가 없다. 이 소리는 뭐야? 기울기, 이 설명 변수들이 다 쓸짤데기가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H0는 뭐냐?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다 0이다야. 되시죠? 다 싹 다 0이야. 이게 싹 다 0이면 이게 다 없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회귀 분석할 필요 없잖아. 그냥 값 y 절편으로만 예측하게 되니까 그때는 회귀 분석하는 게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다고. 되시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다 싹 다 기울기가 0이다. 그럼 대립가설은 뭐야? 대립가설은 뭐야? 기무가설이 아니다니까. 하나래도 0이 아니다. 되시죠? 기울기 값들 중에 하나래도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타 1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베타 2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베타 3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베타 1, 베타 2가 둘 다 0이야. 그러더라도 베타 3만 0이 아니면은 당연히 이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하면 뭐가 나와? 기각이 나오게 된다고. 되시죠? 하나래도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명확히 잘 뭔지 기억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시험 문제에 기무가설, 대립가설 자체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했으니까 이제 또 무슨 검정을 할 수 있어?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뭐라 할 수 있어?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는 중요해. 다중회귀 분석에서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은. 왜냐? 얘는 회귀 개수 하나씩을 검정하는 거야. 되시죠? 앞에 모형 유의성 검정은 셋 다 0이냐를 한 거고, 유의성 검정은 첫 번째 기무가설이 진짜 베타 1이 0이냐 vs 대립가설이 베타 1이 0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덩이를 할 수가 있고, 또 베타 2가 0이냐 vs 베타 2가 0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검정할 수 있다고. 뭘로? T분포로 검정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검정하는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T분포로 검정한 결과값이 결과표로 주어진답니다. 되시죠? Y절편, X1, X2 뭐 이렇게 쭉 적혀갖고, 여기에 첫 번째 칸에 뭐가 적혀? 비표준화 개수가 나오고, 두 번째 칸에 표준화 개수값이 나오고, 세 번째 값에 표준 오차가 나오고, 되시죠? 네 번째 값에 t 통계량, 그리고 마지막 끝에 p 값까지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 비표준화 개수는 뭐냐? 우리가 아까 베타 회귀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렇게 행렬로 구한다고 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행렬로 구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나온 그 진짜 개수값이야. 3.7 뭐 0.2 마이너스 0.4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나오는 개수값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x1이 1 늘어날 때마다 y값은 0.2씩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 y절편은 3.7에서 출발한다. 요런 말이라고. 이게 우리가 진짜 원래 알고 있던 개수값이고, 그리고 요 개수값을 이제 뭐해? 표준화해서 돌려서 나온 개수값이 있어. 변수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표준화 회귀 분석을 해서 나온 개수값이 있을 거라고. 0.37, 0.246 되시죠? 마이너스 0.358 이런 식으로 표준화 개수값이 나온다고. 표준화 해갖고 돌리니까. 자, 그럼 이 표준화 개수값으로는 뭘 알아볼 수 있냐? 이 표준화 개수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종속 변수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되시죠?
예를 들어 x1은 단위가 10,000원이고 x2는 뭐 센티미터야 단위가. 그럼 당연히 회기 개수가 당연히 차이가 날 거야 단위에 따라서. 근데 표준화를 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 다 평균이 0, 분산이 1로 바뀐 다음에 뭐더라 회기 분석을 하는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똑같은 단위의 회기 분석을 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화 개수의 이 절대값 이렇게 다 절대값을 취했을 때 만약 0.358 얘가 제일 크다 그러면은 x2가 x1 0.246보다 0.358이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쵸? 그때는 x2가 x1보다 y 값에 더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표준 오차값도 구해지고 이 표준화 개수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한 내 추정치의 표준 편차값이 표준 오차라고. 그래서 이 값을 요 값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 t 통계량이고. 되시죠? 그럼 t 통계량마다 뭐가 있어? p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뭐 하면은 크면은 기울가설 P값이 0.05보다 뭐 하면은 작으면 기울가설이 기각하게 되니까 그럼 그때는 이 기울기가 의미가 있다. 이 회기계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 P값이 0.4 뭐 이렇게 나왔어. 0.05 우리가 유의수준 0.05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높은 값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뭐야? 기울가설 채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 기울기 값은 의미가 없다. 그냥 0이구나. 그냥 해갖고 다음 분석할 때는 그 기울기 그 설명 변수를 뭐하고 빼버리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비표준화 개수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 회기 개수 값이고 표준화 개수는 변수들을 표준화 시킨 다음에 돌린 회기 개수 값으로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되시죠? 표준 오차는 이 비표준화 개수 이 추정량의 표준 편차들이고 비표준화 개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값이 이 t 통계량인데 이거는 회기계수 유의성 검정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각각의 P값이 존재해갖고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니까 그때는 기울기가 0이 아니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그때는 뭐해? 그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표들만 잘 채워넣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 회기계수 구하기 부분은 나오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중회기 분석은 설명 변수가 여러 개 그냥 추가된 놈일 뿐이다. 되시죠? 단순회기 분석에서 여러 개 추가된 놈일 뿐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부터는 회기계수 검정이 조금 의미가 있어졌다. 그 다음에 회기의 자유도가 설명 변수의 개수, 기울기의 개수 K로 바뀐다. 되시죠? 요 부분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를 이 다중회기 분석을 깊게 파고들면 너무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는 절대로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x1이 있고 x2가 있어서 y에 대해서 다중회기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럼 얘는 뭐야? 회기 모형 유의성 검정이고 분산 분석이잖아. 그쵸? 그 다음 얘는 뭐야? 회기 개수 유의성 검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의 P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되시죠? 자, 유의수준 5%에서 회기 모형이 유의하니 그럼 회기 모형 유의성 검정 요 표를 보면 되겠죠. 그럼 요때의 P값 보니까 0.0016이야. 그럼 0.05보다 뭐해? 작잖아. 그쵸? 그럼 회기 모형이 뭐하다?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작으면은 계속 해야죠. 이거 작으면 기각은 뭐다? 유의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다음 2번 관측값의 개수는 5개니 그럼 총 자유도를 살펴보면 되잖아. 그쵸? 지금 총 자유도가 몇이야? 5잖아. 그럼 내가 관측한 개수 n은 몇이야? 6이죠. 왜? n-1이니까 총 자유도는. 그래서 5개이다. 틀렸네. 옳고 그름 판단해라 했으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지. 다음 3번 추정된 회기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니? 그럼 뭘 보면 돼? 여기 개수들을 보면 되잖아. 그쵸? 여기에 표준화 개수라는 말이 별도로 없는 거는 그냥 이 개수가 그냥 비표준화 개수 우리가 구하는 그 베타1, 베타2 값이란 소리입니다. 되시죠? 그럼 39 y절편은 39.33 더하기 4.25의 x1 4.08의 x2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되시죠? 그냥 이렇게 요 베타1 추정량 구해낸 게 여기 개수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당연히 맞는 거죠. 되시죠?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자, 다음 2번 또 2개만 갖고 다중회기 분석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 지금 회기 개수 유의성 검정 결과가 나왔죠.
그쵸? 여기 개수값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한 결과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 판단해봐라. Y에 대해서 X2랑 X1 중에 X2가 더 크게 영향 끼치냐? 이건 뭐 보라고? 영향력은 뭐 보면 돼? 영향 끼치는 정도. 영향 끼치는 정도는 표준화 개수를 확인해라. 다중회귀 분석에서. 되시죠? 그럼 표준화 개수 여기를 보면은 요거의 절대값을 취하면 누가 더 커? X2가 절대값이 1.337로 더 크잖아. 0.816보다는. 그쵸? 그럼 X2가 더 뭐 한다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X2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1번, 2번에 맞는 문장이 되겠네. 되시죠? 다음 2번. X1, X2의 각각의 회귀 기수는 유의하니. 그럼 각각의 뭘 보면 돼? 유의 확률. 요 P값을 봐주면 되죠. 그쵸? X1 P값도 0.000, X2 P값도 0.000으로 다 0.05보다 뭐해? 다 작다고. 그럼 다 두 개의 개수값 둘 다 뭐 한 거야? 유의한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다. 되시죠? 다중회귀 분석 진짜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어렵지만 실제 문제는 뭐가 나와? 이런 식으로 결과표를 주고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되시죠? 그래서 결과표를 갖고 해석하는 문제 한 10문제만 풀어보시면은 그럼 충분히 이제 그 뒤에 어떤 뭐 결과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어떤 게 나오든 그냥 짜자자자작 하고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중회귀 분석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